김어준은 그의 저서 닥치고 정치에서 삶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들의 근원은 정치이며 투표는 사실 민주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스트레스의 근원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 행복해지려는 의지가 정치 참여라는 것입니다. 김어준이 내세우는 무학의 통찰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냈다는 이 책은 당시 최고조에 이르렀던 낙곰수의 인기에 맞물려 2011년 예스24 올해의 책 1위를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추종자들만으로도 엄청난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무학의 통찰, 정치평론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 일었던 추모 열기에 대해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노무현이라고 묶이는 정서는 그런 거야. 논리로 무장한 이념적 진보 말고 그냥 타고난 경향성, 내가 맨 앞에 이야기했던 기질적이고 정서적인 진보성, 학습의 세례를 받지 않아 정교하진 않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보수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만 노무현을 잃고 울었다. 한마디로 그저 막연하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통령님의 서거 이후 대통령님을 추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보수와는 판이하게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 앞에 오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슬펐을 뿐입니다. 남다른 감수성으로 인간을 이해해왔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존중해야 할 취향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소리내어 운다고 추모하는 게 아닙니다. 추모란 슬픔의 감정, 죽음의 원인 앞에 원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뜻을 살피고 의지를 개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이후 정말 안타까운 건 계속 재발굴되고 재평가되어 계승되어야 할 대통령님의 의지들이 싸구려 슬픔 속에 묻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추모가 사라진 자리에 장사 속으로 결탁한 정치와 선동꾼만이 남아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김어준은 내 삶 속 스트레스의 근원은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김어준을 추종하는 정치에 과몰입한 사람들에겐 그 말이 대단한 통찰처럼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다양한 면을 가진 인간의 삶이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이루어져 있을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을 정치에 결부시켜 갈수록 삶의 다양한 면들을 외면하게 되어 풍부할 수 있는 삶은 오히려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삶이 황폐하다면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정치란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에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받는 행위입니다. 역설적으로 내 삶 속 스트레스의 근원이 정치인 한은 그 스트레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획일화된 판단 기준으로 인해 타인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몰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직업 정치인 뿐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직업 정치인이 아님에도 직업 정치인 이상으로 정치에 몰입해버린 당원들을 양산한 것은 아닐까. 그런 당원들로 인해 더 이상 다수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정치 스트레스와 거리를 둘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민입니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다행히 비가 그래도 지난번만큼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보로는 이번 주 내내 또 비 온다고 그랬었는데 뭐 한 이틀 사흘 정도 네네. 왔었죠. 네, 어젯밤에 좀 왔던 것 같고 또 뭐 지방도 대체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지난주처럼 그렇게 물난리가 심하게 난 그런 지역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네. 비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자, 뭐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셨죠. 특히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네네. 또 뭐 정부도 정신이 없는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어요. 무슨 백서를 내질 않나. 무슨 100일 100일 가지고 백서를 백설 내고 윤석열은 무슨 자평하기를 뭐 부동산 가격을 잡았네 100일 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거 아주 그 서울대 그 경제학과 예, 교수 그 교수님 한 분이 그 어이없어- 유명한 교수님 그렇죠. 예. 어이없어 하셨죠 상당히. 너무 당연하죠. 한 게 뭐 없는데. 그거 아니 그리고 100일 만에 부동산 잡는 건 계획 경제에서 불가능해요. 그 북한에서도 못해. 또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윤석열 씨. 참 그딴 소리 하고 다니니까 뭐 띨빵하던 소리 듣는 거지. 그냥 된 거죠. 뭘 했다고. 아니 그리고 설령 뭐 그래가지고 정말로 부동산 뭐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니더라고 해도 뭐 그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내가 집권한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잡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설령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행보를 100일간 펼쳐가지고 그게 성과를 거뒀다고 해도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저희 좀 겸손하게 겸손한 말이라도 해야지 뭐 내가 잘해서 부동산 잡았다 이 소리를 해버리면은 뭐 어쨌든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크게 물가만 존나 올랐어. 그리고 네. 내 지금 내 참치캔 값이랑 내 물가 척도는 참치캔 그다음에 풋고추 그리고 제일 보는 게 계란인데 이 세 가지 다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고. 아 계란 올랐어요? 계란도 올랐어, 또. 뭐 사료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 풋고추는 심하게 올랐어. 지금 3,000원이야 그 한 팩에. 올해 같은 날씨는 예. 이 야채 가격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그런 날이 안 면이- 좋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만만하게 사 먹던 것들을 다 만만하게 사 먹기 힘들어지니까. 소주도 많이 올랐고, 네. 예, 소주 마시기도 힘들어져서 이제 단 거 마셔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설령 그래 집값 잡았다 칩시다. 집값 잡았다고 지금 잘했다고 버팅길 때가 아니야. 지금 물가 오른 거 보면 좆된다는 생각 안 드나? 아휴 참. 하여튼 이제 뭐 위기 상황이고, 네. 예, 좀. 뭐 여태까지 못했는데 갑자기 잘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각자 도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애초에 각오했던 거라서. 예, 좀 뭐야 대통령실이죠. 비서실 뭐 인사 개편도 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기대하면 안 돼.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혹시나 잘하는 거 있으면 그나마 눈에 띌 테니까 기분이 좋을 테니까. 아니 뭐 기분이 좋아질 건 없죠. 그냥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뭐 하나라도 잘하면은 만년 꼴찌인 팀이 한 번 이기면 되게 사람들 기분 좋잖아. 그거랑 비슷하지 뭐. 아니 뭐 꼴찌팀 응원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계속 지켜는 봐야죠. 네, 또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뭐 그래도 저희 방송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요. 네. 예,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타냥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부터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070-8742-9595입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고 지금 햇 미숫가루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해볼까요? 요 원래 지난주에 짚으려다가 제가 깜빡 놓치고 넘어간 기사인데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YTN 제목이 이제 한국 선거판 뒤흔든 초유의 조작 실체 드러났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장수군수 여론조사 조작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경찰이 이제 이거를 그 내사 관련해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까지 들어가서 석 달 정도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군이면 전남 장수군이잖아요. 전북인가? 전북인가? 네. 예, 전북 장수군. 그런데 이제 그 수사한 결과 지금 휴대전화 213대에서 혐의점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동자 10명은 지금 경찰에 검거된 상태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2번 넘게 응답한 18명도 불구속 입건됐고, 그러니까 총 관계자가 28명이 지금 있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현 군수가 이제 최훈식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랑 그다음에 전임 군수 장영수 두 사람 다 두 축 관계자 다 연루돼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와, 혹시 브로커가 양쪽에 다 끈을 댔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서 이제 그 짓을 한다는 첩보를 받았으면 사실 그거를 뭐 제보를 해서 막아야 될 텐데, 그게 자기들 아니라 그냥 해버리고. 씨발 우리도 하자 그렇게 된 걸 수도 네. 있고, 뭐 또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여론조사 때 이제 안심번호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안심번호 수집을 할 때 그 수집하는 기준이 통신 가입자의 그 요금 청구지로 이제 그걸 안심번호를 수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여러 대의 이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요금 청구지만 그쪽 지역으로 돌려놓으면은 실제 소유주 그 전화를 쓰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그쪽 지역 사람인 것처럼 여론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다수의 전화기를 이제 말하자면 대포폰이겠죠. 다수의 네. 전화기를 확보를 해서 몇 명이 이제 다수의 전화기를 확보해서 그 청구지만 이제 장수군으로 등록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어서 또 보면 뭐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민주당 경선 개입도 이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측근을 비롯해서 전 현직 공무원 10명 정도가 10명 정도, 그러니까 모두 29명이 입건된 상태고 한 명은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난 그 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당원서 4번 약 10,000여 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확보해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좀 말하자면 박스tek이죠. 예, 그렇죠. 이런 비슷한 일이 전에도 많이 있었죠. 이게 네. 이런 비슷한 건은 특히 이제 그 뭐 시민단체나 뭐 이런 자원봉사 단체, 네, 이런 단체 통해서 좀 많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니까 이건 좀 위중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죠. 사안이기도 하고, 지금 뭐 굳이 이제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튀어나와 버리면은 뭐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결부시켜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신뢰조차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어요. 네. 그 2020년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이 대포폰 한 대 가격이 네. 대략 15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심카드 명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명의값까지 하면은 이제 거기에 2만 원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한 17에서 이제 22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장수군이 선거인 수가 2만 명이 좀 안 돼요. 네. 19,380명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213대 전화기 사용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한 전체 한 2% 2% 정도, 네, 예, 맞아요.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장수군 정도 사이즈를 여론조사 하면은 500여 명 정도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이 213명은 사실 상당히 큰 거예요. 전체 선거인 수에 비하면은 1-2%. 근데 여론조사니까. 예. 네, 여론조사로 치면 거의 한 반 정도 먹고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예, 반 정도, 최대 그 정도 영향을 네. 주게끔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포폰이 한 200대 하면 이게 3,400만 원 정도 필요한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확장되면은 사실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네. 각 지역마다 어쨌든 그 일정 숫자 이상을 때려 박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대포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힘들잖아요. 이거는 직접 투표를 해야 되니까 ARS로 하든 그렇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죠. 이 여론조사보다는. 그래서 이제 쉽지 않다. 이 방법으로.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예, 돈도 좀 많이 필요하다. 그 돈은 어떻게 커버한다고 쳐도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뭐 전에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규모까지 가면은 그 관계되는 사람이 한두 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커져 버리니까
관계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보가 새어나올 그 가능성도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거기 그 관계된 사람들이 다 그 양심 팔아먹고 그러는 사람들일 리도 없고 한 명만 얘기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전국 단위 규모로 이걸 헤쳐먹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지면은 한 번쯤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보이면은 더 의심이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는 뭔가 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도 좀 어떻게든 적게 투입하고 돈도 어떻게든 좀 더 줄여가지고 만약에 조 단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몇천억 수준에서 막을 수 있게 뭐 그런 방법을 어떻게든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러면 조금 내려가겠죠. 예. 난이도가 전국 단위라고 해도 뭐 하지만 이제 저희 방송 방송 제목처럼 그 뭐야 나이브하게 생각하자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마음 편합니다, 사실. 예,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컨트롤을 하기가 힘드니까 사사오익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죠. 뭐 그렇기도 하겠죠. 예. 네. 되면은 뭐 다 하지 뭐. 그게 다 해버리는 상황이 오면 진짜로 그때는 이민 가든지 해야 돼. 답이 없어. 그 그렇죠. 소리까지 가면. 자, 이제 근데 정말 이민 가고 싶은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왔죠. 네네. 자, 당헌당규 80조 요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타임라인을 따라서. 자, 이제 이번 주 초 이제 8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이죠.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 합동연설회에서 충북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제 발언한 내용을 이제 소개한 기사인데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대선 주자까지 새롭게 바꿔야 윤영찬 이재명 조준 직격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날에 이제 되게 강하게 정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뭐 민주당에 미련 없다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저걸 바꾸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거의 그런 각오가 보였어요. 저는 요 윤영찬 의원이 이제 이날 하신 말씀을 보고 이제 하시면 주요 골자가 보면은 이제 뭐 당헌 80조 개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이냐? 강훈식, 박용진 이 두 후보가 당대표 가능성이 높았다면 당헌 80조 개정 논의가 시작이나 됐겠냐? 이거 되게 뼈를 때리는 말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당당했던 민주당이 1이 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정신만 빼고 확 다시 바꿔야 한다. 대선 주자까지 모두 다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꿔야 한다. 대선 주자까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현재 이재명밖에 없는데. 그렇죠. 아유 정말 세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은. 네. 우리 당내 전당대회에서 최대 쟁점이 윤영찬의 당락 여부란다. 이제 이것도 지난주부터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의 낙선을 위해 후보자 간의 짝짓기, 표 쪼개기와 같은 얘기들이 들린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기사에서 해설을 하기는 최고위원 5자리 중 4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친 이재명계는 지도부 장악을 굳히기 위해 1인 2표제인 최고위원 경선에서 전명기 후보 2명을 짝지어 투표를 유도하거나 이미 지도부 입장이 안정적인 후보로부터 불안한 후보에게로 표를 옮기는 이른바 표 쪼개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효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박찬대랑 서영교 이 두 최고위원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은 쑥쑥 올라오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서 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부울경이죠. 네. 그쪽에서 서영교 의원 득표가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는 좀 저는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짓 했거든. 비슷하게 하죠. 네. 비슷하게 하는데 이쪽에 훨씬 더 군대스럽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게 왜냐면- 홀수년생, 짝수년생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게 사령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버들 그 몇십만 달이 유튜버 몇 놈이 붙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몇십만 달이라는 게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 몇십만 달이니까 파급력이 상대가 안 되죠. 뭐 저기 백브리핑 한 3만 되나 지금? 그렇죠.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 우리는 해봤자 택도 없어. 사령탑이 있지도 않거니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거의 여기까지 할 생각을 안 하죠. 굳이 안 하는데 뭐 우리가 찍고 그렇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당대회 하면 우리도 최고위원 누구 뽑아야 되냐, 표를 어떻게 분산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뭐 그런 많이 얘기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래서 예. 이제 누구누가 좀 인지도가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은 표를 분산해서 누구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생년월일 그러니까 생년 따져가지고 홀수 짝수 따져가지고 표를 이렇게 가르자 그런 식으로까지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긴 하죠. 군대죠 군대 네. 여기는. 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혁명군이 됐어. 어떤 그 저기 뭐 최고위원 선출을 자체의 어떤 전략을 가지는 거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쪽이 훨씬 체계적이고 좀 또 이제 직접적인 이제 타겟팅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타겟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단 한 사람 예. 고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고민정 갑자기 따돌림 당하더라. 근데도 안정적으로 계속 2위 득표를 유지하고 예, 있어요. 안전빵이라서 예. 그래서 근데 신경 안 쓰나. 여기까지 안 되나 봐요. 여력이 안 되나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 윤영찬이 그리 두려우냐? 나 한 명 지도부에 들어간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이 윤영찬으로 파란을 보여달라. 이 있다고 외치며 외롭게 손을 들었던 한 사나이의 양심의 목소리가 되겠다. 쉬운 길 택하지 않겠다. 대세에 줄 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이게 윤영찬 의원 지금 내가 죽든지, 그렇죠. 예. 나를 밟고 가라 네,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죽든지 뭐 당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정말 사생결단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정치 생명은 걸은 거죠. 이거는 이 정도는 지금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날 보면 현근택이 윤영찬 삼행시를 이제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또 삭제했네 또 얘가. 아 진짜 후지게.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대부분의 분들 보셨겠지만 혹시나 정치자분들 중에도 트윗 안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삼행시가 뭐냐면은 운까지 띄워드려야 되나? 윤 해서 이제 윤석열에게 한마디 하는 것은 어떤가요? 영원히 이재명만 디스할 건가요? 찬찬히 당원과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는데 쓰고 났더니만은 좀 이 개딸들 존나 의리도 없어요. 이거에 그러니까 리트윗을 올리고 나가지고 문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조업해니까 얘가 못 견디고 삭제한 것 같은데 이거를 방어를 못 해주나? 트위터는 이 개딸들이 좀 힘이 없나? 그렇게 좀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간혹 이제 보면 개딸들이라고 이렇게 글 올리는 거 보면 너무 멍청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근래에 보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 지금 윤석열이 방역을 못하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이 됐으면은 정의원 청장 유임했을 거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야이씨, 2020년, 21년 그때 어떤 분이 그 캡처로 딱 예. 정리해 놓으셨던데. 예. 이재명이 정의원 청장 거의 직접적으로 딜싸기까지 했는데 무슨 유임을 시켜?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마스크도 안 사주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러고. 저기 뭐야 거리 모임 제한, 그러니까 모임 제한. 집합 제한 그것도 뭐 3인이 아니라 뭐 6인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개소리 하면서 막 정치 방역이라고 그때 엄청 지랄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자기가 당선되면은 다 풀어버리고 당선인 신분이 되는 즉시 뭐 네. 다 풀어버린다고. 다 풀어버리고 뭐 보상해주고 뭐 그딴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무슨 좀 막 그 입에서 나오는 막 처지끼지 말고 제발 좀 이재명 추종하는 사람들이면 이재명이 무슨 말 했는지는 다 따박따박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재명의 과거를 이재명 지지자들이 보장을 하고 있나? 뭐 수박 깨부시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죠. 뭐. 차라리 그 양반 누구야? 아주대병은 그 외과 의사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네네 그분. 예, 응급의료 네. ER 쪽에. 예. 그 양반을 데려다가 뭐 방역청장 시킨다 그러든지. 그 양반 유능하니까 방역청장 가면 잘한다 뭐 그딴 소리를 하든지 차라리 무슨 정의원 총장이야. 아무튼 현근태가 그 윤영찬 의원 정말 이 결기에 차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의 뭐 피를토원의 심정이라고 말할만 하잖아요, 이 수준이면은.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근태가 이딴 식으로 이제 비아냥이나 하고. 비아냥 대다가 문파들한테 처맞고 삭티나 하고. 그냥 안 놀릴 테니까 그냥 페북으로 가. 트위터 잊지 말고. 저는 좀 한편은 슬펐습니다. 현근태한테 이미 선 차단당한 상태라 가지고 그 재미있는 삭티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어. 자, 이어서 이제 8월 16일 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이제 우상호가 나왔는데 요 날이 이제 80조 개정에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원내들 이제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그날이죠. 의원총회. 예, 의원총회 한 날이죠. 시선 집중 아침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돼가지고 우리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한참 하고 있다. 저는 정치보복 수사대책위원회로서
양쪽 그러니까 친문이랑 이재명 그러니까 친이재명 쪽이랑 다 보호하려고 한다. 이것을 무슨 개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흐름에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의원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상호 보면은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 못 대고 못하게 엄청 해대고 있습니다. 물 너무 타더라고. 네. 그냥 막 아무 말을 하고 있어요. 친문 중에 유력한 지금 뭐 수사 대상이 있어요? 비위 대상인 비위 혐의가 잡혀 있는 사람이 있나? 딱 하나 굳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서해 이제 그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네네. 윤건영 의원이 최근에 이제 기소가 됐다 그러던가 뭐 그렇죠. 네. 근데 윤건영 의원이 당직 맡은 거 없잖아. 없죠 뭐. 그러면은 뭐 당직 내려놓을 것도 없잖아. 기소된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무슨 친문을 약같이 보호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용진 후보도 그런 거 관계 없고, 네. 그다음에 뭐 강훈식도 관계 없고 아직까지. 생길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근데 그 양반들은 이제 친문은 아니니까 네. 우상호는 지금 친문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뭐 고민정도 일단 무사하고, 그다음에 유영찬 무사하고, 그다음에 뭐 고영인 뭐 손갑석 뭐 그러니까 비명으로만 따져도 네. 대부분 다 무사합니다. 전부 무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호 이 인간 정말 얍삽해. 물타기나 계속하고 말이야. 근거도 못 대면서. 그러니까 이 송영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네. 아저씨가 송영길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 내 대당이 깨질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정치 좀 하는 인간들 스킬인데 이게 이 물타기가. 네네네. 근데 이딴 짓거리 점점 안 먹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똑똑해져 하기 때문에 사람들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뭐 지금 많은 언론 기사들 그리고 뭐 정치 평론가들 그 저쪽 애들 빼고 네. 다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 그리고 이 저기 김종배가 좀 언론인 다우려면 그때 이렇게 물어봐야지 구체적으로 신문 누굽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우상호가 대답 못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대답 못할 거면 그런 말 꺼내지 말아야지라고 얘기를 해.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언론인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거 없는 소리 쓸데없이 방송에 나와서 씨부리지 말라고. 이 아저씨도 참 마탱이 갔어요. 네, 김종배도 막까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네. 아유, 한때는 꽤 열심히 들었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도 네. 이 털을 싹 밀어버려야 되나. 하여튼 이번 그 당헌 개정에 일단은 그 추동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이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인데 뭐 안 그래도 이 아저씨가 기존에는 이제 정세균계 좌장격인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래 이제 정세균계 하면은 이제 전병헌 의원이 원래 이제 자장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그 날아갔잖아요. 이 아저씨가 네. 그 e스포츠 협회 네.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사람이 4선인가 5선이라서 좌장격인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그냥 열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전준희가 이제 8월 16일 날 요거를 이제 당헌 80조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날. 이날 이제 그 저기 뭐야 아까 무슨 회의였지? 그 8월 16일 날 하려고 했던 의원총회? 네, 의원총회랑 별개로 이제 의원총회랑 거의 동시간대에 전준희가 열렸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애초에 유영찬 의원이 이제 그 주장했던 거는 의원총회를 열고 거기서 의견 그러니까 한번 토론으로 붙어보고 그 다음에 전준희를 열어서 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의원총회를 열긴 열었어요. 8월 16일 날 열었는데 편법으로 이제 전준희를 거의 동시간대에 같이 열어가지고 전준희에서 날치기로 통과를 시킨 거죠. 말하자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 80조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개정된 내용이 이제 당직자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시해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이제 변경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좀 약해. 굳이 옥살이를 해야지만 옥살이형을 받아야지만 그걸 한다 그러는 것도 이상하고 벌금형도 왜 의원직 박탈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선거법 말고 이제 뭐 형사법일 경우에 그렇죠. 그것도 그 벌금 얼마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지 100만 않나? 원.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잡아놨죠 이거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날 그 전준위에서는 이렇게 통과를 했고 이제 거의 비슷한 시간대 이제 의총이 열렸는데 의총에서 이제 한 발언들이 또 이제 많이 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양이원영이 한 발언인데 이날 그 의원총회에서 네. 이제 한 8명의 의원이 총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중 유일하게 네. 이 양이원영 의원만 네. 이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을 네. 의총장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한 거죠. 예. 이제 이 제목부터 굉장히 이제 사람들 빡치게 만들었죠. 도덕주의 정치에서 벗어납시다. 정치 제대로 합시다라는 제목이 이제 장문의 글입니다. 그래서 뭐 장문 글을 굳이 다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약하자면은 뭐 자기 의총 자유 발언의 핵심 내용은 뭐 기후위기가 어떻고 뭐 신보 무역주의가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위기 앞에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자기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끝에 앞서가지고 이제 박용진 의원이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자기가 이제 한 소리가 도덕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게 과거 혁신위에서는 이제 도덕을 앞세우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때는 맞는 판단이었더라도 지금은 다르다. 뭐 우리는 권력을 잡기 위한 조직이지 성직자 조직이 아니며 윤리 도덕은 어떤 위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본 소양은 갖추되 누가 더 도덕적인가 겨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떠드는 일이지. 맨날 그 놈의 뉴스 댓글에 뭐 성직자 뽑냐고 네네. 그 댓글 달리는데 네. 이게 그 2015년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혁신안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인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추인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당헌에 새겨진 네네. 그거입니다. 이게 1차 혁신안 발표에 나와요. 1차 혁신안 발표에. 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때 이제 김상곤이 그 혁신위 위원장이고 여기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이죠 뭐. 예, 조국 교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정춘숙 의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미애 씨, 네. 그 경북도당 그 김현권 김영건 부인이든가? 예, 부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당 외부 인사로서 참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내부 인사 우원식, 박우섭, 네. 최인우, 네. 이주환, 이동학 네. 이렇게 5명이 참여를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입력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네들이 만들고서. 그러니까 시류에 편성했다는 소리지 뭐 당시에도 그냥. 예. 특히나 조국은 정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국 같은 경우는 조국 교수가 뭐 최초에는 혁신위원장 자리도 맡을 뻔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가 반대해가지고 안철수랑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반대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한 김상곤 위원장이 이제 혁신위원장이 된 거예요. 네. 조국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굉장히 더 세게 얘기했어요. 막 뭐 기소만 당해도 다 거의 뭐 출당시키는 수준으로 얘기 안 했었나 그때? 예, 맞아요. 막 그래가지고 뭐 반대가 어마어마했었죠. 네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뭐 도덕주의라면서 뭐 누가 또 도덕주의인지 우열을 가리자는 거냐 그딴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양이원영이 이것도 저기 물타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도덕 배틀 붙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 기준은 이 기준으로는 뭐 누가 또 도덕적인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은 갖춘 후 사람들을 내보내자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당 지지율도 흔들리고 당 그렇죠.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렇죠. 선거에도 영향하고 그건 네. 몇 번의 선거로도 입증됐잖아. 네. 그리고 혁신위에서 2015년 당시 이 혁신위에서 이걸 왜 만들었냐? 당시 새누리당 이기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이 정말 말로만 하는 내로남불 정당이 아니라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죠. 네, 사람들한테 네. 민주당 정말 깨끗한 당입니다. 이거 내세울 수 있게 하려고 이 혁신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거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상식적인 사람을 이제 그 최소한 당에서 사람 뽑아 쓰자라는 이제 취지로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반 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직무와 관계돼 가지고 어떤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면 동물 직종에서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요. 뭐 저기 뭐 금고에서 삥땅 쳤다가
한번 걸린 사람, 한번 잡혀간 경력이 뭐 그 이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 누가 캐셔를 뽑습니까? 그렇죠. 못 뽑죠. 못 믿으니까 못 뽑지 일단. 뭐 요즘 그 많이 나오는 그 이제 화제가 된 유희열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표절했다고 그렇죠. 지금 걸렸잖아. 네. 그러니까 유희열이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아, 추억 파괴됐다고. 그동안 유희열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청 많죠. 그 뽑아져 나온 곡들이 그렇게 유래했는데도 결국 표절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인 못 하잖아요. 그게 상식이라고. 근데 지금 상식이랑 완전히 역행하는 소리를 양현영이 하고 있고 뭐 그리고 무슨 그러니까 결국은 좀 흠이 있더라도 유능한 사람이면 뽑았을 때 이 소리인데 이것도 좀 이재명에 빗대가지고 하는 소리잖아요. 이재명이 유능하긴 해? 그리고 이재명 지금 사법 리스크 이 선상에 올라가 있는 네. 그 수사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유능함이랑 다 관련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조금 흠결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 그 옛날 그 분들이 운동권 분들이 데모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가벼운 경범죄 이런 거 그렇죠. 해가지고 뭐 벌금 냈거나 아니면은 그 군사 정권이니까는 감옥도 좀 갔다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차라리 무슨 뭐 이재명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러니까 지 말로는 그래서 이재명 전과 중에 뭐 저기 생계형 절도 그런 거 있으면 난 그런 거는 눈 감아주겠어. 그런 것도 없잖아. 장발장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배고파서 뭐 저기 라면 한 봉지 훔쳤던데 그런 거는 충분히 용인해 줄 수 있지. 아우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살 테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모든 걸 눈 감아 줄 만큼 유능하기는 하냐고 대체. 그리고 나 이 얘기도 할래요. 그 이재명이 최근에 뭐 자기 학력 뭐 없고 돈 없고 뭐 자기는 세력 없어가지고 외롭다고 그 얘기하는데 이 양반 이 사람이 2021년인가 그 경기도지사 물러나기 전에 네. 그 재산 신고한 거 재산이 31억이에요. 31억이 돈이 없는 거야? 31억이고 그 중에 현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현금 13억이야. 집에 뭐 매덕 있다 그러지 않았나? 현금으로? 그 현금성 예금이 13억이고 그러니까 집에 실제로 현찰이 5억인가 뭐 그러니까 그 집에 짱방 오는 게 뭐 매덕 있다는 그런 것도 기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지금 현금 10,000원 있다. 그다음에 뭐 학력도 중대 법대 나왔잖아. 법대 대학원도 나왔잖아. 뭐 대학원? 대학원은 중대 아니지만은. 그거 빼야죠. 표절이니까. 그거 빼야 되고. 그다음에 세력도 개딸 있잖아. 김어준, 이동영 있잖아. 다 있어. 다 갖고 있는데 뭐 없어서 외롭기는. 이재명이 외롭다고 말하는 거는 유부남이 외롭다고 바람 피는 거랑 같은 소리야. 너무 똑같다 진짜.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이 유능하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좀 더러운 표현 한번 써볼까? 더러운 비유 한번 들어볼까? 그 저기 뭐 옛날에 보면은 옛날 뭐 이렇게 왕조나 귀족들 보면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악독한 왕후가 이렇게 막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다가 밤일 잘하는 남자놈들을 픽업해가지고 붙여줘가지고 뭐 대장군에 앉힌다든지. 그 케이스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한테는 대장군이거든 걔가. 밤에 하는 거 보면 대장군이거든. 그래서 다른 정말 대장군인 줄 알고 대장군으로 뽑아놨는데 그 새끼가 대장군이 감이 돼? 밤일만 잘하지? 정말 이제 그 기능에 충실한 인재를 등용한 거죠. 분명히 말하는데 양이원형이나 이재명이나 뭐 성관계를 가졌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이원형 눈에 보기에는 이재명이 정말 유능한 사람은 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사람들 규합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면을 보면 유능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렇죠. 하지만은 그게 국가 통치자로서 유능하면 아니란 말이야. 양이원영 씨. 네가 보기에 유능하다고 그래서 네가 보기 아까운 사람이라고 이재명이 정말 국민들이 보기 아까운 사람이냐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맞아.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박근혜도 한때 겁나 유능했었어요. 겁나 유능 선거의 여왕이잖아. 그럼요. 네. 세력 딱 규합해가지고. 그렇죠. 세력 그게 뭐 저기 박정희의 후광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박근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심지어 유능하죠. 그게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이회창 때부터 그랬잖아.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렇게 쭉 오래 버텼어 박근혜도 진짜. 그 2012년 총선 때 박근혜가 선대위원장 해가지고 그 민주당이 원래 갈아엎으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세를 완전히 작살내고 그때 이겼잖아요. 김어준이 작살났죠. 네. 그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말씀 잘하시는데 박근혜 존나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다 뭐야? 저 방구석 여포 아니야 결국은. 밖에 나와서 정말로 일해야 될 때 보면은 열려 무능하잖아.
이재명도 거꾸라지라고. 심지어 지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도 못 이기는데 뭐 그 진짜 방구석이지 이재명은 진짜로. 그렇죠. 전국 단위 선거 지금 그렇죠. 2연패.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라도 했는데 이재명 그것도 못 하고 있지. 그 양현영 뭐 도덕주의 같은 개소리 닥치고 뭐그 뒤에도 또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유능함을 강조하면서 어필하고 있던데 뭐 양현영도 자기 엄마 무슨 부동산 투기하다 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아우 동네 조폭들도 그 링에 올라가기 전에 지가 존나 잘 싸우는지 알아요. 에이씨. 프로 만나면은 네. 우리나라 국내 단체 챔피언한테도 아주 그냥 흠신나게 진짜 주먹 하나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털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 그 지금 김두한네 시라순네 그 양반들 그 시절에 UFC 있었으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그것도 궁금하긴 해. 못 올라갔죠. 자 여기 이제 8월 16일 이제 양현웅이 이런 개소리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한편 이제 유영찬 의원도 또 이제 한마디를 또 이제 SNS에 올리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준희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거에 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전준희가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찍어 누르고 속도전으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 토론하고 이제 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준희가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말하자면. 네. 근데 이건 이제 단순히 전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비대위에서 이렇게 이제 판을 짰겠죠. 그렇죠. 우상호가 네. 잘못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전준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실 이 당헌 개정은 이 개정안 발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당무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준희는 그냥 이렇게 뭐라 했다 신호탄만 이렇게 쏘아 올린 거고. 그렇죠. 예, 당무위에서 이거 받아줬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 모임이 됐던 거죠. 사실 이제 그 반대 입장에서는 의원총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절차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들어는 줄게 그래놓고는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윤영천 의원은 이제 이거를 비대위 측에 다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전준희의 이제 졸속 의결을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모아서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7일 날 그 비대위에서 이제 81조 1항은 유지하고 3항은 수정하는 걸로 이제 또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만만치 않으니까 네. 이 꼼수 수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81조 1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기소됐을 때 당직 자격을 때 당직을 정지시킨 그 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이제 80조 3항은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이제 의결하는 의결 기구가 원래는 그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의결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당무위로 의결 기구를 바꾸는 그런 이제 이것도 꼼수죠 말하자면. 꼼수죠, 꼼수. 네. 예. 그렇게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크게는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진 않아요. 뭐 약간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윤리도 뭐 다른 사람들과 당 대표가 걸려 있는 사안 같으면 윤리도 쉽게 못 움직이죠. 사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좀 그러니까 지도부 분위기 많이 따라가죠. 네.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윤리 심판원 위원들도 좀 지도부에서 임명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당초 이제 이 80조 1항 같은 경우에 수정에 대해서 이제 의외로 당 의원들 다수가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절충안을 내세운 거고 이 점에서는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주의가 어떤 타협과 절충이라는 의미를 놓고 보면은 요 안 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처리가 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기는 못하고 뭐 그나마 비대위가 존나 머리를 쥐어짰구나 그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잘했다고 볼 수 없죠. 네.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나았고 애초에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양쪽 다 만족할 수 없는 뭐 그렇게 흘러가는 그렇죠. 일이 많죠.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이게 이제 그 80조 1항이 고수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요 이제 비대위 입장인다고 나오고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무위가 이제 100명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지금 어차피 이재명 당이라서 이제 그 100명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 80조 1항을 가지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만큼 정말로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나중에 당대표가 혹시 됐을 때 기소가 됐을 때 네. 그럼 이제 당무위를 열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의 당무위가
방패를 쳐주는 거거든요. 네. 이 꼴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나쁘지는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팍 바꿔버려야지 다시 원래대로 바꾸던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비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가지고 네, 어제 날짜에 갑자기 또 네.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러고서 뭐 엉뚱한 게 또 하나 통과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이날 조정된 게 또 하나 더 있을 때, 그러니까 신설된 당규라고 해야 되나? 하나 또 이제 좀 꼼수를 하나 뒤집고 들어간 게 있죠.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권한을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대의원 대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전당원 투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2만 명이 동의를 하면은 투표를 올릴 수 있다고 그랬나요? 뭐 그렇죠. 10% 그러니까 전당원의 10%가 발의를 하면은 전당원 투표로 이제 뭐 의결할 수 있다.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규정을 하나 그러니까 중앙위원회나 전국 네. 대의원 대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당원 투표로 올려가지고 네.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 개정하거나 뭐 신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의사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이거 사실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 굉장히 졸속이에요. 졸속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나라 이제 개헌이랑 딱 비교하면 되잖아요. 네. 개헌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일단 이제 개헌안 발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이제 국민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네. 국민 투표는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들 과반 이상이 투표를 해서 네. 거기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만 개헌이 됩니다. 그렇죠. 네. 투표율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그냥 뭐 10%가 바꿉시다 하고서 뭐 소리쳐가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찬성만 과반 넘으면은 당헌이 바뀐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투표율 무조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애초에 뭐 10%가 뭐 저기 발의해가지고 뭐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너무 낮죠. 10%가 한다는 게. 이거 지금 사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위험한 게 민주당이 유튜버들을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걔들 구독자 몰아가지고 몰빵하면은 당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소리죠. 12만 명은 움직일 수 있죠, 걔네가. 구독자 뭐 김어준은 70만 되잖아. 구독자. 그렇죠. 예. 그 거품 끼었어도 12만 정도는 뭐 무난히 움직일 그렇죠. 수 있는 숫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건 또 이제 80조에 대한 지금 이렇게 이제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80조 1항을 어쨌든 지켜놨는데 이것마저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이 규정을 새로 만듦으로써. 그렇죠. 자 이제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정청래가 18일날 SNS에 이제 아주 이제 지금 개딸들이 좋아할 소리를 했죠. 되게 유치해 글이. 뭐 예. 당헌 제80조 폐지하라. 일개 검사의 정치적 기소로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삽질로 도도한 강물을 어찌 막으려 하는가. 당원들의 거룩한 분노에 비대위는 응답하라. 난 비대위안 절대 반대일세. 야이씨 뭐 일개 검사의 정치적 기소로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어? 그러면 일개 검사의 정치적 기소로 뭐 개인의 운명을 맡겨도 되나? 검사가 기소하면 개인의 삶도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뭔 꼴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런 반면에 이제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8월 18일 데일리안이 이제 여론조사 공정과 이제 함께해서 정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보면은 그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48.4%가 이재명 방탄용이다. 35.3%가 아니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이 응답자 절반은 방탄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느냐 이제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56.7%가 사법 리스크 존재한다. 36.5%가 없다. 그러니까 방탄용 아니다랑 없다랑 거의 퍼센티지가 같아요. 그다음에 당대표 당선 가능성은 67.5%가 이재명이고 뭐 16%가 박용진이고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 아무튼 국민 다수는 지금 당헌 80조에 관한 논의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존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이제 심각하게 지금 민심이랑 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저는 이거 다음 날 발표된 이제 8월 19일에 발표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네네.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게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심과 당심이 얼마나 괴리가 있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이재명과 박용진 두 후보에 대한 이제 각 정당 지지자들의 그 지지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가 좀 높게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한 50% 넘더라고요. 어, 그다음 국민의힘이 38% 네. 이 정도. 네. 그래서 얼추 또이또이가 나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83.1%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81.3%가 박용진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나머지가 재밌는데 네.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정의당 지지자가 있고 기타 다른 정당 지지자가 있고 네. 지지정당 없음이 네. 있고 그다음에 잘 모름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숫자가 이제 좀 적어서 그런데 다 합치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정의당 지지자의 47%는 박용진을 지지합니다. 네. 39.5%가 이재명을 지지해요. 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정당 지지자의 47.4%가 박용진을 지지합니다. 네. 그다음에 40.1%가 이재명을 지지해요. 네. 그다음에 지지정당 없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43%가 박용진을 지지합니다. 네. 그다음에 26.2%가 이재명을 지지해요. 오. 그다음에 난 잘 모르겠다. 네.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의 44.8%가 박용진을 지지하고요. 네. 23.7%가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워낙 강력한데 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외에 사람들을 합치면은 결국 이래서 줄어드는 거야. 박용진이랑 이재명의 격차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방구석 엿보인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누가 더 그래도 확장성 있고 소구력이 있느냐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네. 이거는 박용진 쪽에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아닌 사람들. 네. 근데 이념 성향만 보면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냐면은 보수 빼고 중도에서도 네. 자신을 이제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50%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거든요. 쉽지가 않네.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은 낮고 전당대회 투표율은 낮고 이재명의 득표율은 높은 게 이런 상황, 이런 지금 현재 정치 지형 상황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래 보여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결국 힘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도 작살 나잖아. 그런 다음에 탄핵당하고.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이제 실제적으로 그 드러나느냐 그 문제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시작할 거거든요. 특히나 아까 이념상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 뭐 지금 현재는 과반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하고 있지만 그분들 특히 그분들은 언제 마음 바꿀지 모릅니다. 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할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깝깝하다. 네, 뭐 아깝하지만 뭐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나름 뭐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는 박용진 후보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게 이 전당대회에서 결과로 잘 안 이어지냐? 이게 그러니까는 뭐 이재명이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뭐 지금 보면은 호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저기 온라인 투표율이 18%로 역대급으로 지금 낮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보면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 크고 그 다음에 이미 이게 완전 기울어진 게임이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뭐 찍거나 안 찍거나 뭐 상관없다. 뭐 어차피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인식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응원을 못 하겠다. 뭐 네.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이래저래 박용진 후보한테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뭐 표가 안 보이는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냥 그 확 기울어진 대세판에서 굳이 이렇게 막 자기 시간 들이고 이렇게 그 관심 들여가면서 참여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흘러갈 거니까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방관해도 될 만하니까 방관하는 그런 심리도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보통 대세론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투표율 추이로 보면은 이제 많이 떨어지면은 이 권리당원 투표율 같은 경우는 한 30%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30%
중후반이고 네. 그러니까 한 36, 7% 정도 되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이제 한 30% 겨우 지킬 거란 말이죠. 네네. 이 투표율이 이해찬 당선될 때 투표율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30한5% 6% 됐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당선될 때가 40한3% 40% 초반.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될 때가 이제 40한 2, 3%. 이게 다시 이제 35, 6%대로 이제 내려올 거라는 거거든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추세로 봐서는. 그 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번에 그 또 선거 규정 하나 급하게 바꾼 게 있잖아요. 아, 대의원 투표. 네네. 대의원 투표를 뭐 저기 기존에는 어떻게 갔었지? 기존에는 그냥 아, 그게 이제 온라인 투표랑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 ARS, 예. 강제 ARS를 모두 다 하는데 이게 각 후보자들의 연설 전에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꿔가지고 갑자기 바꿔서 연설을 듣고 강제 ARS만 할 수 있는데 2시간이죠, 그게. 2시간 동안 5번 전화 온다고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주말 시간이지만 그 전화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못 받을 수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네. 예. 적어도 자발 ARS를 뚫어줘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왜 바꿨는지 그러니까 바꾼 명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무슨 투표율 제고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제고가 안 되죠. 그렇죠. 재고가 안 되기도 할 뿐더러 무슨 투표율 재고 때문에 그러니까 경선 룰을 바꿔? 그러니까 투표 방법을 바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것도 소리지 애초에. 한가운데에서 네. 지금 경선 한가운데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 정치 신세계 인터뷰에서 이것도 하나 지적을 했잖아요. 저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건데 네네. 지금 그 각 이제 지역 선거가 끝나고서 이제 그러니까 득표율을 발표를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권리당원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 현황에 대해서는 네. 발표를 아직까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왜 그러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대의원 권리당원 보통 같이 하거든요. 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론조사 발표하면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다 합쳐가지고 하는데 권리당원만 이제 유독 한다. 뭔가 저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그걸 어떤 꼼수를 부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들고 이것들이 선거 관련을 연락 방만하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선관위 자체가 구성 자체가 연락이 무능하게 짜여졌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 선관위원장이 그 도종환 의원인데 네. 도종환 의원도 경험이 적은 사람이 아닌데 너무 못한다 이걸. 뭐 거품이었나 보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당 돌아가는 거라 보면은 참 이래저래 답답합니다. 예.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유능한 정당이 갑자기 완전 아마추어 정당이 돼가지고 네. 국회의원을 170명이나 보유한 정당이라고 도저히 보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라는 몰라. 뭐 다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 때문이고 개딸들 때문이고 뭐 개딸이 아우,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진짜? 뭐, 아니 70몇 %씩 표가 나오고 네. 예? 아무리 투표율이 낮다고 해도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 지지층의 막 7, 80%가 이재명 지지하는데 한숨 거기도 그 그러니까 민주당 답이 지지층, 없겠죠. 민주당 지지층 7, 80%라는 것도 저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잡히는 것도 기존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떠나갔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됐을 저도 거라고 그럴 것 봅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은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응답률이 낮고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응답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과대표되는 경우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거라고 봐야죠. 그거라고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형이 그냥 너무 안 좋게 이렇게 확 뒤바뀌었어요. 또 뭐 서영교는 보니까 저기 뭐 자기가 개딸들 직접 만나보니까 착하고 온순하다 그런 소리. 진짜 웃겨가지고. 단계 가보십시오. 단계. 막 나 어저께도 보니까는 뭐 그 웬 사람이 뭐야 글 쓴 게 막 저도 봤어요. 그 예. 광화문에 개적도 걸어놓고 광화문에 개작도 걸겠다고. 고민정보는 왜 자른다 그래? 미친 새끼들 하자 진짜로. 고민정보는 어쩌다 그렇게 찍혔나 걔들한테.
아 근데 야 이 사람들아 고민 좀 우습게 보지 마. 2등이라니까 정청래 다음이야. 우리도 참 우습게 보지만 우습게 보면 안 돼. 뭔가 거기야말로 진짜 무슨 특이점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딴 게이들이 밀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밀어주는. 그리고 사람들 사적으로 만나면 다 대부분 착하고 온순해요. 서영교 씨 무슨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개아리를 틀고 있어 그렇게. 야 그 저기 뭐야 저 뭐 가스통 할배 그런 사람도 사석에서 그냥 그 집회장 안에서 만나봐라. 그럼 발 이상은 보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 에휴 씨 어디서 씨 그런 국회의원 시간에 돼가지고 그런 소리 나고 다니는지 참. 서영교 의원이 말입니다. 네. 이게 이분이 중간에 탈당을 했었어요. 네네. 그게 무슨 일 때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시면 기억날 것 같은데. 자신의 딸을 보좌관으로 예. 앉혀가지고 예. 그게 드러나서 그러니까 예. 딸하고 뭐 했던 가족 친인척을 예. 보좌관에 이렇게 예. 팍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바로 그 상임위 직책을 내려놓고 무슨 간사였을 거예요. 상임위 간사였는데 그거 네. 내려놓고 바로 이제 탈당 네. 했다가 이제 1년 뒤에 돌아오죠. 네. 근데 그거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재판 청탁 사건입니다. 되게 그 사적인 양반이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서영교 의원 일 때문에 네.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사법부에서 판사 하나를 이렇게 국회로 파견을 해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판사한테 그 청탁 직접 넣은 거야 서영구가? 네네. 그래서 야. 지인의 아들이 강제 성추행. 근데 이제 강제 성추행이 있었다, 뭐 없었다, 뭐 해가지고 강제 성추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그러니까는 공연 음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벌금형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청탁했다는 내용이 이제 서영교 의원이 기소가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법무부의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일부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지. 그 사람들도 별로 서영교 의원을 이렇게 열심히 안 깠어요. 왜냐? 자기들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뻔하지 뭐. 아름아름 서로 다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서영교 의원이 대표가 돼버렸던 거죠. 시범 케이스가 된 거죠. 네네. 그러면은 왜 기소까지는 안 갔냐? 실제로 그러니까 청탁을 했으면은 뭔가 이제 서영교 의원도 액션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법원의 불리한 법안에 찬성을 안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기소를 해가지고 뭐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뭔가 거래가 오간 정황이 없다. 뭐 그런 거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청탁을 해야 것도 뭐 증언밖에 없겠지 뭐 청탁을 했다는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뭐 서영교 의원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서영교 의원 측으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재판부에서 나왔는데 뭐 실제 이제 서영교 의원이 연루된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조차 없다 뭐 그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인 처벌은 이제 받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께서 총선 전에 다시 복당을 시켜가지고 공천도 주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오늘에 그렇죠. 이르게 돼서 개딸 만나가지고 개딸 착하다 소리 나는 서영교 의원이 됐다. 네, 그렇죠. 아 이해찬 씨. 참 엿 큰일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서영교 의원을 어떻게든 꼭 떨어뜨리고 싶은데 참 그렇게 해가지고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들어가봐야 뭐 연락에 개고생만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뭐 이래나 저래나 답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고 이제 평산마을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이제 새로운 이니템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건 좀 이제 물음표를 제가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일단
말씀드려 보면 이제 들어보시면 뭐 그럴만하다 싶으실 것 같은데 14일에 이제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셨어요. 김은혜 신작 하얼빈은 광복절 연휴에 읽으면 좋을 소설입니다. 작가는 하얼빈 역을 향해 달려가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여정을 대비시키면서 단지 권총 환자로와 100루블의 여비로 세계사적 폭력과 야만성에 홀로 맞섰던 한국 청년 안중근의 치열한 정신을 부각시켰습니다. 내가 글쓰기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짧은 문장과 간결한 문체의 힘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동양 평화를 절규하는 그의 총성은 지금의 동양에서 더욱 절박하게 울린다고 썼습니다.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의 행위에 대해 당대 천주교회가 어떻게 평가했고 후대에 와서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뜻깊습니다. 라고 이제 그 김은혜 이제 하얼빈 소설, 그러니까 소설 하얼빈을 이제 또 추천을 하셨는데 이 일반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김은 작가에 대한 이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저기 뭐 김은 작가가 이쪽 정치판, 그러니까 이쪽 정치 지지자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 탄핵 국면 때, 그때 이제 국회에서 탄핵 가결시키고 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고 나서 이제 카레노를 읽으셨다고 하죠 당시에.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카레노래가 부각되면서 김은도 이제 많이 원래 유명한 소설가긴 했지만은 이쪽 지지자한테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고 이제. 그랬는데 이 양반이 뭐 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들이 있는데 좀 이쪽이랑 반대 성향을 많이 드러냈죠. 그리고 좀 가부장적인 그런 이제 좀 태도를 보이는 면도 있고 소설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 추천하신 인템인데 말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반응이 그 이전에 나왔던 책들에 비해서 이렇게 썩 폭발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도 김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대통령님이 짚으셨던 이제 짧은 문장과 간결한 문체의 힘, 요 면에서 저도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네. 좀 이제 막 그 정말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정말 잘 쓰는 글은 그냥 안 꾸미고 그냥 단순한 구조의 문장인데 힘이 팍팍 들어가는 그런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김은도 그런 문장을 잘 쓰는 작가라 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글 잘 쓴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편이라서 뭐 그래서 이제 김은 소설을 이렇게 추천하신 거에 대해서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에 대한 불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시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일 날 그 문준용 작가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오랜만에 이건 보면은 제 소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승, 일부 패소. 과장된 기사 제목에 현혹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서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기사의 소스는 저도 아직 입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판결을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준길 700만 원 배상, 그 외 기각. 2. 김성호, 이준서, 김민원 공동 5천만 원, 김성호 1,000만 원 배상, 그 외 기각. 3. 하태경 기각, 4. 심재철 기각. 이게 그 문준용 작가 이제 채용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의혹 냈던 사람들한테 문준용 작가가 이제 고소를 걸어가지고 일부 승소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준용 작가가 이제 그 올린 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사 제목이 현혹되지 마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재밌어가지고 관련 기사 헤드라인을 2개만 한번 볼게요. 근데 먼저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채용 특혜 의혹 문준용 패소 하태경 재판소 비밀 밝히겠다. 이러면은 완전히 문준용 작가가 패배한 걸로. 패배하고 이제 뭐 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뽑았죠. 근데 이제 중앙일보 산하 JTBC죠. JTBC의 헤드라인을 보면 또 웃겨요. 여기서는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5천만 원 손배소 승소 하태경 등 상대로는 기각. 중앙일보는 정반대의 태도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정반대인데 JTBC가 이 문준용 작가의 페이스북 내용과 거의 일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랑 JTBC는 색깔이 진짜 많이 달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중앙일보에서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의혹 잡아내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봐도 그렇기도 하고, 뭐 박근혜 때는 또 박근혜 잡아내기도 했었고 하니까 손석희 물러나서도 JTBC는 좀 중앙일보랑 좀 결이 다른 그런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네네.
자, 이제 뭐 이게 요것들이 이제 평산마을 관련한 이제 주변 소식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혐오 장사치 얘기도 좀 해봅시다 다시. 네. 이제 먼저 8월 15일 날 김정숙 여사가 이제 혐오 장사치 이제 유튜버를 고소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산책 나간 대통령님 부부를 향해서 이제 막말을 했어요. 이거 뭐 굳이 어디를 옮기진 않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정숙 여사님이 그 양산 경찰서에 이제 본인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요거 이제 관련해서 그 영상들이 남아 있으니까 트위터리아는 희아님 이분이 이제 그 영상 제보 링크들 많이 올리시는 분이잖아요. 네. 신고 링크들. 그 실시간으로 보시고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15일 날 오후에 이제 바로 극우 집회가 일찍 끝났다고 이날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네. 뭐 이제 집회 종료 후에 이제 된장 깡통에 몇몇 극우들이 식사를 하러 갔다. 이제 된장 깡통 이 양반들이 유튜버 이름이에요. 네. 저녁 때 이제 대통령님이랑 여사님 그 부부 네 분께서 산책을 나오셨는데 집회 장소에 들른 깡통과 네 분이 마주쳤고 깡통이 이제 면전에서 대통령이 면전에 대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님이 저에게 양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16일 날은 사자 혐오장사 유튜버가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이게 이제 시설물 철거 요구에 이제 커터칼을 꺼내가지고 위협한 혐의로 이제 그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체포된 유튜버가 누구냐면은 앞서 15일 날 김정숙 여사님이 고소했던 그 깡통이라는 그 유튜버입니다. 아, 네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5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5월 9일 날 내려가셨죠? 그 윤석열 취임 날 내려가셨으니까. 5월 10일부터 매일같이 사자표에서 이제 지랄했던 작자입니다. 이 작자가. 되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31일 날 대통령님이 유튜버 4명 고소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깡통이라는 인간이. 또 이제 이날에 이제 이 고소권 관련해서 또 희아님이 또 트윗을 남기신 게 있는데 보면은 뭐 이제 얼마 전부터 그분들 집회 쪽에 테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쪽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집회 쪽에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 아이스박스에 오줌도 누고 뭐 파라솔이나 이제 깃발 같은 것들을 이제 훼손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커터칼 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철거하라고 철거 요구를 하니까 이제 막 그 커터칼 들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경찰이 이제 바로 이제 그 현장에서 연행을 해가지고 이송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은 아닌데 이제 희아님이 요 정리하신 것 중에 좀 보면 눈여겨볼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마저 언급을 하겠는데 여기 이제 평선 앞에서 평산 그 대통령 사지 앞에서 소동이 있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 민영배가 거기를 왔다고 합니다. 아,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라이브로 계속 나오니까 기록이 나오니까 이제 보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민영비가 와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한번 쓱 밀고 올라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평산 지킴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안 그래도 14일 날 계획했던 게 이제 그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고 올라가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집회 금지구역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사실 저는 이 대목 보고 좀 많이 한숨이 나왔는데 이명박근혜 때 저도 이제 숱하게 데모를 해봤지만은 보면 이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주로 이제 가스통 할배들이 나와가지고 맞불을 앞세고 집회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양반들이 집회를 그렇게 이제 맞불이라고 집회를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소요를 촉발시켜가지고 경찰들이 무력 진압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대응하지 말라고 저쪽에서 뭐라고 지랄하든 간에 무시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그러니까 서로 그 집회 참여자들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옆 사람들 단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짓을 그때 가스통들이 했던 짓을 지금 이 문재인 평생 지킴이 없이 와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대체. 자,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밀고 올라갔어요. 이 양반이 네. 올라가가지고 뭐 우산도 펴고 그 파란 우산 들고 와가지고 파란 우산도 펴고 이제 중립지대 쪽으로 가가지고 뭐 막 그 실제로 충돌 비슷하게 이제 사람들이 섞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민영대가 그 직전까지 있다가 딱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뒤로 쓱 빠지더래요. 진짜 짜증난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최대한 양보해서 그래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소위를 일으켜가지고 집회 금지를 만들자는 이딴 식의 발상을 하는 거는
진짜 야 씨발 니들은 집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체? 깡패야? 내로남불이네. 깡패야?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진짜 아니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 평산 지킴이라고 내려갈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니들 깡패야? 이 지랄 하면 결국 대통령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더 되냐고. 이 보니까 또 그 현수막 지금 저기 뭐야 문펜에서도 현수막 걸었더라 드디어. 문패네요. 예. 아, 씨발 같이 걸지 말라고 제발. 그 사람들 두 배로 신고해야 돼 니들 때문에. 그리고 뭐 8월 16일 또 보면 영인병 의원 정춘숙 이 인간은 또 대통령 사저 방문단 모집 문자를 돌렸어요. 아, 예, 맞아요. 90명 모아가지고 내려가겠다고. 아니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뭘 사람 90명 모아가지고 아직 경기도 끝나지도 않았잖아. 경기도는 투표. 그렇기도 하고 왜 내려가? 내려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8월 19일 날 윤영찬 의원이 이제 SNS에 또 글을 올리셨는데 성명서를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산마을의 혐오와 폭력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해결하십시오. 도를 넘은 폭력에 분노합니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함께 평산마을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김정숙 여사님이 고소하신 거, 그 다음날 커터칼 들고 지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 그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 17명이 공동 성명서를 낸 건데 17명 이제 명단 한번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의원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름 올린 거는 나름대로 또 자기 역할을 한 거니까 한번 이름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겠죠? 네. 고민정, 김영배, 김의겸, 문정복, 민영배, 박상형,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이정섭, 이용선, 정태호, 진성준, 최강우, 한병도, 한준호 해서 17명이 이제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뭐 청와대 출신이라서 이름만 걸었다고 해도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걸은 거는 뭐 근데 민정배가 청와대 출신이었네. 아,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가 봅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참 별일이 다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18일에는 사람이 먼저다 문펜사랑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나 봐요. 뭐 구독자 한 435명 우리보다 작더라. 우리보다 작아. 아무튼 그런 문펜 채널이 있는데 이 새끼들은 대통령 사전 야간 촬영 라이브를 냈어요. 아, 뭐 이상한 거 하지 마.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뭐로 찍어? 니들 사생이냐? 답답하다. 나이 처먹고 뭐 하는 짓이냐고. 나이 처먹고 뭐 사생질이야. 아이씨 진짜. 에휴 또 욕할 것 같으니까 A나 하자. 적당히들 합시다. 네, 진짜. 아무튼 이러고 드렸습니다. 그냥 요즘 들어서 그 유튜브 채널 신고도 신고인데 그 국민신문고에 이제 그 시설물 철거 신고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더 이제 또 그 유력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에 보면 저도 요즘 이제 낮에 일하느라 링크를 잘 못 보고 있는데 그 희아님이나 또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신고 링크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보면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들이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링크 올리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팔로잉 하셔가지고 뭐 과거에 체인 블럭 돌렸다거나 아니면 뭐 킵에 떠가지고 뭐 블락 쓰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찾아서 다시 팔로잉 하시고 그래서 그 링크들 올라온 대로 잘 이렇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유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물 신고 네네.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월 18일 이제 김대중 대통령 13주기였잖아요. 네. 이날 이제 대통령도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 김대중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13년이 되었습니다. 모진 역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화합의 한계를 꿋꿋하게 헤쳐나간 세계적 지도자였고 늘 서민과 약자편에 섰으며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가치는 지금 시기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룬 민주화 민생, 평화와 통합의 길 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기호를 이겨낸 이동철 김대중의 의지를 되새기며 시련을 겪더라도 역사는 끝내 전진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3주기를 맞아 우리 후대들이 그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뭐 민주화 민생 평화와 통합의 길 위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좀 눈에 확 와닿죠, 그렇게. 네.
그리고 이날 이제 이낙연 대표님도 그 미국에서 13주기 추념식에 참석을 하셨고, 요걸 이제 최성 TV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하셨는데, 최성 시장 전 시장이 이제 미국 건너하셨더라고요. 네네. 요 행사 때문에 라이브를 하셨는데, 이날 이제 음향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제대로 볼륨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저도 보다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거든요. 네네. 그 뒤에 이제 최성 시장님이 이제 그 이낙연 대표님 이날 하신 연설문을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셨더라고. 연설문 네네. 그 원고를. 이게 추도서 전문은 너무 길어가지고 마지막 문장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대중 정신을 새기며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다짐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터를 놓아주신 민주국가, 평화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IT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질주하도록 모두가 각성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난 극복 고민과 지혜를 되새기며 저희부터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으셨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이낙연 대표님이나 두 분 다 이제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게 저는 국가적인 차원이라기보다 민주당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네네.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뭐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또 개딸들은 다르게 해석을 할 거고, 특히 대통령님 말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윤석열 비판하는 거다 그렇게 뭐 말을 내지갖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3주기를 맞아서 뭐 누구에게 뭔가 말을 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전 국민 상대로 뭐 김대중 정신 이야기하는 건 좀 밸런스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면이 있죠. 네네. 참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이게 있잖아요.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뭐지? 네. 상인의 뭐였더라? 상인의 현실 감각. 네. 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네.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서생의 문제의식도 없고 그렇죠. 상인의 현실 감각도 없는 네. 그야말로 카오스죠. 카오스. 그냥 이재명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양아치의 문제의식과 현실 감각만 있지. 예, 문제의식은 없다. 문제의식은 없고 위기의식만 양아치의 위기 의식과 위기의식과 그다음에 뭐야? 조직의 이익. 뭐 양아치의 현실 감각이지 뭐. 뭐 그렇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평민당을 창당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수구주의와 급진적 개혁주의의 양극을 배제, 온건한 개혁 노선을 표방해 중상층과 근로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 정당을 지향한다. 네.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게 노무현 대통령님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죠. 사실. 네, 그렇죠. 중도 좌파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국가를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그런 네. 정당이 되겠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죠. 급진주의 배격한다는 그 면이 되게 크네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저기 그 아까 그 당론 개정되는 바람 당론 그 당원 10%가 뭐 발의하고 해가지고 그 투표 붙였을 때인가 그 규정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뭐 기본소득도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 커졌고 뭐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죠. 네. 네. 좋아요. 네. 나 좋은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찢어지자. 이렇게 찢어져. 뭐 저도 찢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총대를 맬 사람이 나와야지 찢어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기반이 또 그러니까 총대를 맨다는 건 그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기반이 되어 줄 것인가 뭐 그 문제도 아직 있고 네. 그래서 뭐 성질 같아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때려치우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오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뭐 명분은 잘 저축해야죠.
뭐 근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요즘 들어서 좀 특히 지난주 들어가지고 그 이제 당헌 80조 개정 그 문제가 막상 터지고 나니까 사실 그 저는 그것도 그렇게 메이저 이슈로 안 봤거든요. 그게 뭐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재명이 당내 입지는 아니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봤어요. 네네. 다만 이제 80조가 살아 있으면은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만 있는 거지. 그렇게 싸워서 당내에서 이긴다는 생각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아, 네네. 어떤 식이든 간에 뭐 80조가 있든 없든 간에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을 방어하는 그런 방패가 될 것이고 그렇게 흘러갈 거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뭐 사실 그 개정 자체는 뭐 개정 이슈 자체는 저한테는 크게 타격은 없었어요. 뭐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말 정도의 문제였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작 이제 그 80조 그러니까 16일 날 그 뭐 전준위에서 80조 개정안 통과되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 이제 꼼수 부려가지고 80조 사망이 또 이제 그렇게 약간 계속 수정되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도 많이 이제 반발을 하셨고 그런데 뭐 이제 사실 인트로에서 이제 제가 이번 주 인트로 글을 쓴 게 보면 글을 쓴 게 뭐 김어준 비판에 관한 내용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민주당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현실을 꼬집은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지지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남아 있는 이재명 반대하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기도 하거든요. 뭐 지난 5년을 돌아보면은 저는 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관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을 지으시는 분도 있는데 할 만큼 했다는 말씀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보지만은 해온 것들이 다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반성을 하고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해보긴 할게요. 제가 네. 이제 당헌 개정이 이제 몇 번 있었는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지금 이 최근 거 말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당헌 개정은 4.7 재보궐선거 직전에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4.7 재보궐선거 한 5개월 전에 네. 예, 그때 우리가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서울과 부산 네. 재보궐선거에 네. 후보를 내자 네. 이렇게 결정이 됐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온라인으로 해서 네. 그게 개정이 돼서 이제 후보를 냈었죠. 네. 근데 그때도 사실 그 전당원 투표율이 네. 낮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30점 몇 프로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결과가 또 하필 예, 그 LH 사건까지 다 겹쳐지면서 뭐 결과적으로 또 패배를 하긴 했는데 진짜 그때 만약에 후보를 만약에 안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때 사실 좀 많이 답답했던 게 그렇게 어쨌든 세워진 원칙인데 그게 물론 뭐 당원들의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원칙이 수정됐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수정을 원칙이면 애초에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에도.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가지고 반박을 해버리면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 반박에 대해 재반박할 여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할 만큼 해왔다 우리가 이재명을 반대한 데 있어서 뭐 할 만큼 해왔다는 거 그 말 자체는 저도 뭐 틀리지 않다고 보지만은 해온 것들 모두가 다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은 우리도 좀 오버해서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개딸들이랑 크게 다를 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점령군이 될 수도 있죠. 점령군 짓을 하기도 했던 거고 사실은 뭐 우리가 했던 실책이 한두 가지입니까? 제일 큰 건 뭐 조국 수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계속 입지를 좁혔습니다. 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덕질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점점 오히려 이제 그 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삶이 이제 황폐화돼 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덕질 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네, 반목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굉장히 그 기준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면서 타인을 되게 가혹하게 평가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간에 반목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점점 입지가 좁아져요. 뭐 편이 나뉘기도 네, 하고. 편도 많이 편이 갈라지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문팔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뭐 그런 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은 저는 점점 더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저는 지금 민주당이 닥친 위기보다 더 큰 게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민주당이 중도로 나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전초 기제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영향력을 줄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그렇게 이제 운신의 폭을 좁혀 나가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좀 다들 현생을 사셔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한테 정말 관대해져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태도 보수. 네. 네, 그거 좀 더 열심히 지켜야 하지 않을까. 네, 무엇보다 현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우리도 정덕질 좀 대충 하고 현생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몰입하면은 뭐 예전에 이제 뭐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저기 뭐야 너무 진지해지면은 뭐 변절한다. 뭐라 그랬지 그때? 뭐하면 변절한다 그랬지? 아 그 너무 간절하면 뭐 아무튼 변절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흑화된다고. 네. 예.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 몰입하면은 변절은 안 하더라도 몰입하면은 몰입할수록 그러니까 자기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쪼그라드는 겁니다. 몰입할수록. 그 대신에 이제 몰입하면은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는 깊어질 수 있죠. 열심히 뭔가 찾고 뭐 이렇게 재확인하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보를 얻는 거랑 몰입하는 건 좀 달라요. 감정 몰입. 네. 네, 감정 몰입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책 많이 읽고 관련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많이 알게 되는 거 그건 중요하죠. 그것 자체는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거. 그다음에 삶 자체를 거기다 걸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밸런스 잡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해나가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다고 그냥 방관하고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래버리면 그래버릴수록 점점 더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성공과는 거리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네. 네. 뭐,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 운신의 폭을 계속 좁혀왔다는 거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